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은입니다. 실록이 푸르른 계절이 되면서 주말마다 야외로 나들이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지난 시간에 노동법과 근로기준법에 대한 방송이 나가고 나서 좋은 정보에 대한 감사 인사와 함께 미처 다루지 못했던 내용에 대한 문의가 많았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토론토 총영사관 자문변호사이자 법률 전문가이신 조지현 변호사를 모시고 지난 시간에 이어 노동법과 근로기준법 그리고 부동산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무래도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노동법이 방송에 나가고 나니까 전화하면서 문의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예. 오늘도 계속 이어서 저희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정리해고에 대한 얘기를 지난 시간에 다뤘었어요. 그런데 저기 해고라고 하면 통보 없이 해고 또는 정리해고를 이렇게 노동자 입장에서 당할 수가 있는 건가요? 뭐 통보는 항상 하셔야겠죠. 네. 그죠? 어떤 뭐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제 해고가 됐다는 거는 통보를 하시겠죠. 서면으로 네네. 하시던 아니면 이제 만나서 하시던. 이제 가장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는 통보 해고 시에 그다음에 이제 그 기간이 필요합니다. 노리스에 대한 기간. 그러니까 몇 주의 그걸 해고. 언제 전해주느냐? 네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고가 되셨으면 오늘 당장 해고가 되신다고 하더라도 몇 주 동안의 노리스의 기간이 필요하세요. 법적으로. 네. 왜냐하면 그래야지 네네. 새로운 잡을 찾으실 수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그게 항상 법적으로 문제가 되세요. 몇 주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사실 해고를 당하는 일 자체도 사실 힘든 일인데요. 네. 해고나 이제 정리해고를 당했다면 왜 저희가 상식으로 퇴직금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예.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게 이제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노리스하고 이제 퇴직금하고 저희가 조금 구분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네. 이제 퇴직금은 이제 severance package라고 하는데요. 네, 맞아요. 이 severance package는 모든 사람이 받으시는 거는 아니세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네. 법적으로 회사의 규모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요. 네. 연간 페이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임금으로 지불하는 금액이 250만 달러를 넘으시는 회사만 네. 세브런스 패키지를 하시던지 한꺼번에 50명 이상을 이제 해고시키실 네네. 때 그때 세브런스 패키지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럼 이제 그렇군요. 대부분 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 비용 받으시는 거는 이제 해고 통제에 관한 비용이 있으세요. 아, 노동법에 의하면 일주당 1년, 그러니까 이 네네네. 고용 기간이 1년이시면 그거에 대해서 일주에 대한 해고 통제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5년을 일하셨으면 5주의 해고 통제를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로 오늘 네. 말씀을 하시면 5주 있다가 회사를 퇴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많은 경우에는 5주 동안 같이 일하시기가 좀 껄끄러우시잖아요. 불편하죠. 그래서 이제 5주의 임금을 주시면서 이렇게 아, 오늘 네. 관두시지만 네. 5주 동안 안 나와도 되지만 네. 5주에 대한 임금을 주시면서 노리스를 주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대부분 많은 분들이 받으시는 그 해고 통제에 대한 비용이신데요. 아, 예, 네. 예. 그러니까 퇴직금과는 명확하게 다르네요. 그렇죠? 명확하게 성격이 다르신 거예요. 네. 예. 그러면 이제 통보에 대한 이제 말씀하신 그만큼 또 받을 수도 있고 아까 그 조건에 해당이 된다라면 퇴직금은 퇴직금대로 또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중으로. 퇴직금은 그거에 또 플러스 따로 받으시는 건데요. 보통 네네. 뭐 1년에 상응하는 비용을 받으시든지 아니면 회사에 이제 상정하는 금액이 있으시면 따로 세버런스 패키지라고 또 받으실 수 있으신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실 이제 근로자의 경우에 예. 옛날에 이제 고용주가 뭐 임금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뭐 그 베케이션 피라든지 지급하지 않았던 미지급한 그 돈에 대해서는 언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제 보통은 일주일 안에 주셔야 되는 거고요. 네. 아니면 다음 페이 피리어드 2주에 한 번씩 페이를 받으셨는데 고용 통지를 만약에 2주 페이를 저번 주 금요일 받으시고 월요일 날 해고 통지를 받으셨으면 네. 2주 있다가 페이 받으시는 때까지 모든 여태까지 받지 못하셨던 그런 금액들이 산정이 되셔야 됩니다. 아까 그때까지는 이제 산정이 돼서 결국에 이제 저희가 페이롤식으로 받아야 된다는 얘기인 그렇죠. 거죠? 예, 예. 네, 그러면 해고됐을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지금 해고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고용보험 저희가 알고 있는 EI라고 하죠. 예, 예. 고용보험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은 이제 모든 분들이 해고를 당하셨을 때 받으실 수 있으세요. 네. 근데 이제 아까 방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해고 통지도 그렇고 EI 보험도 그렇고 적용이 안 되시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건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모든 분들이 해고 통지는 받으셔야 된다고 하지만 네. 불미스러운 일로 해고를 당하셨을 경우. 예를 그러니까 들면 네. 뭐 회사에 어떤 기물을 파손하셨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뭐 무단 결근을 하셨다든지 네. 오랜 기간 동안 아니면 회사의 어떤 기물이나 아니면 물건들을 만약에 훔치셨다. 뭐 이런 네. 불미스러운 일이 있고 네. 아니면은 뭐 회계에 대해서 어떤 뭐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신 뭔가 경우에 피해를 끼치는 경우군요. 그렇죠. 예, 그럴 네. 경우에는 이제 정식 해고 당하셨을 때 이거를 이제 저희가
without cause라 그러고 with cause라 그러거든요. 네네네. 이유가 있는 해고일 경우에는 네. EI도 못 받으시고요. 아, 그다음에 네. 정리 해고에 대한 어떤 해고 통지에 대한 페이먼트도 받지 못하십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해고를 당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지금 말씀하셨던 그 임금에 대해서는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그 자격 자체가 안 되는 거네요. 예, 그 임금 해고 통지도 못 받으실 네, 분들은 네, 네. EI도 적용이 받을 안 수가 되세요. 없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고 또는 정리해고를 당했을 때 네. 근로자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인가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네. 이제 그 노동청이죠. Ministry of Labor에 일단 연락을 하셔서 혹시라도 오버타임이라든지 베케이션 페이가 제대로 산정이 안 됐고 노리스를 받으셔야 되는데 제대로 그게 안 됐다고 하시면 네. 노동청에 먼저 연락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아, 네, 퇴사하신 뒤에도. 네. 그러면 퇴사하신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2년 전까지를 다 수급하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아. 조사를 하셔서 네. 페이가 안 됐다고 하시면. 네네네. 그래서 이제 회사가 뭐 베케이션 페이를 주셨어야 했는데 안 줬다. 아니면 오버타임을 분명히 했는데 그 돈이 제대로 산정이 되지 않았다면 그걸 받으실 수가 있고요. 네네. 그 외에 이제 그런 문제는 없지만 회사에서 뭐 7년을 일하셨어요. 네. 그러면은 7주에 통지를 그렇죠. 받으셨어야 되는데 2주만 주시고 더 이상 안 줬다고 하시면 변호사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싸우실 수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죠? 없었으면 네, 좋으시죠. 맞습니다. 그럼 저희가 사실은 이 노동법이라든지 근로기준법에 대한 얘기들은 그 조항들이 너무나 많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 시간에 다 다룰 수는 없으니까 예. 만약에 좀 필요하신 내용들이 있으시다라면 네, 우리 조 변호사님을 찾아가도록 하고요. 예, 네, 예, 그리고 그렇게 또 하시면 방송을 좋을 것 통해서 또 같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예.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동산법에 대해서 조금 개략적으로나마 저희가 좀 예. 내용을 다뤄볼까 합니다. 사실 요즘에 부동산이 뭐 경기가 죽었다, 뭐 아니면 좀 다시 활기를 찾고 있다, 부활했다 이런 얘기들이 예. 많은데 예, 예.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부동산 거래 시에 법을 몰라서 제대로 처신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 예. 그러면 과연 구매를 할 때, 뭐 판매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부동산 거래가 일어났을 때 그 에이전트죠. 저희가 이제 중개인이라고 하는데 에이전트의 역할은 여기서 무엇인가요? 법적으로? 일단은 네. 구매를 하실 때는 에이전트의 역할은 일단은 집들을 찾으셔서 네. 그래서 구매자가 원하는 지역, 원하는 어떤 그 프라이스 레인지 안에서 네. 찾으셔서 소개를 시켜주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구매자가 어떤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되며 집에 어떤 컨디션에 대한 어떤 법적인 조항을 넣어야 될지 오퍼에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조언을 해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대부분은 변호사를 먼저 찾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 조언을 먼저 드리지 않아요. 그렇게 하니까 오퍼를 쓰실 때 이제 그렇죠. 구매를 하시는 때 오퍼를 쓰실 때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어떤 이 집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을 컨디션. 넣어야 되시는 이런 네네네. 것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에이전트가 조언을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로는 원하는 집을 찾아주시는 거고 네. 많이 보셔야 되니까. 맞아요. 그다음 네. 두 번째로는 원하는 집이 있을 때 니고시에이트 하시는 것 그리고 그 니고시에이트 안에 오퍼 안에 중요한 그 컨디션들을 집어넣으시는 것들을 하시는 것이 에이전트의 역할이죠.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저희가 이제 구매를 하면은요, 부동산 구매했을 때 사실 클로징 할 때쯤 되면 예. 항상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되잖아요. 예, 예, 예. 그러면 이제 부동산 거래 시 구매 시 변호사의 또 역할은 어떤 거죠? 이제 변호사의 역할이라고 하시는 것은 네. 오퍼가 이제 firm이 된다 그러거든요. 이제 파이널 오퍼가 돼서 모든 컨디션들이 이제 웨이브가 됐다고 네. 치면 이제 변호사가 인볼브가 돼서 네. 이제 클로징을 준비를 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변호사의 역할이 어떤 역할을 이제 첫 번째 해야 되냐면 몰기지가 있으시거든요. 네. 몰기지가 있는 집에는 변호사가 꼭 필요하세요. 왜냐하면 은행이나 네. 제2금융권에서 변호사를 그 같은 변호사를 선임을 합니다. 구매자의 변호사를 자기의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네네. 몰기지에 필요한 모든 서류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시키고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은행과 거래를 하면서 협의를 해서 몰기지를 준비를 하는 게 변호사의 역할이고 몰기지를 클로징 당일날 자기네 펌의 트러스트 어카운트라고 하죠. 그 네네. 변호사의 어카운트로 들어오게 하는 게 이제 변호사의 역할이고요. 아,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변호사의 역할이라고 하면 구매자의 변호사로서는 타이틀 서치라는 걸 합니다. 뭐냐면 네네. 이 이제 집에 어떤 그 명의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걸 조사하고 어떤 근저당이 잡혀 있는지 셀러 측에 무슨 문제가 없는지 이거를 다 이제 준비를 하고 조사를 하는 게 이제 네. 변호사의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클로징을 하는 날 돈도 보내고요. 그 다음에 등기 이전도 하는 게 변호사 역할입니다. 하는 역할이 많으신데요. 예, 굉장히 많죠. 예, 예. 맞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저희가 그 부동산을 소비자 입장에서 구매자 입장에서 구매 또는 판매 계약서를 할 때 그게
구매 또는 판매 계약서는 무엇이고 또 어떤 부분을 이렇게 사는 사람, 구매자가 꼭 알아둬야 할까요? 예. 네. 이제 offer라고 보통 말씀 많이 네, 하시잖아요. 맞아요. 예, Purchase and Sale Agreement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보통 PAS라고 말을 이제 변호사들이 네. 얘기를 하는데 이 offer를 쓰실 때 이제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뭐 가장 중요한 것이 가격과 디파짓 얼마, 그다음에 이제 컨디션들이 들어가요. 아, 예. 네. 이제 컨디션들에는 제가 볼 때는 크게 첫 번째로는 중요한 컨디션 중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이낸싱 컨디션. 네, 몰기지. 예, 몰기지 네네. 저희가 가끔 얘기하시지만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것 때문에 몰기지가 네. 굉장히 퀄리파이 되기가 쉽지가 않으신 부분들이 그렇더라고요. 많기 때문에 네. 혹시라도 이제 그 컨디션이란 거는 뭐냐면 몰기지가 안 나오시면 딜을 파기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컨디션을 집어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네. 그 컨디션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인스펙션 컨디션이 또 들어가요. 아, 홈 인스펙션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네. 어떤 경우냐면 이제 홈 인스펙터, 퀄리파이드 홈 인스펙터가 들어가서 집에 어떤 뭐 집이건 콘도건 컨도미니엄이건 아니면 타운하우스건 집 상태를 전체적으로 보죠. 그러니까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렇죠. 그렇죠? 예, 누수가 네. 있는지 아니면 뭐 지붕이 어느 정도 컨디션인지. 네. 왜냐하면 하자가 있거나 아니면 리페어가 필요하시다 그러면 다시 테이블로 돌아가서 가격 흥정이 가능하세요. 아, 그럴 네, 경우에는. 네,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이제 네. 그런 인스펙션이 또 필요하시고요. 그 외에 이제 오퍼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언제 클로징을 할지, 언제 타이틀 설치를 할지, 그다음에 이제 집에 인클루드된 게 뭔지. 아, 네. 그렇죠. 막 왜냐면 뭐 픽스처가 뭐가 있는지. 그렇죠? 가끔 많이 이제 싸우시는 게 샹들리에 같은 거는 아, 네. 라이팅 픽스처가 있냐 없냐인데 네. 만약에 오퍼에 그거를 제대로 얘기를 안 하시고 샹들리에는 되게 비싼 거라 나는 뛰어가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사를 딱 들어갔는데 네, 없어요. 예, 샹들리에가 다이닝룸이 없어요. 이런 경우는 저희가 뭐 오퍼를 먼저 보고 결정을 하죠. 네. 들어가 있느냐 없느냐. 예. 네. 이제 뭐 구매 계약서, 뭐 판매 계약서 말씀하시는데 이 오퍼랑 그리고 이제 카운터 오퍼라는 말 저희 많이 쓰잖아요. 그럼 예, 그게 예. 과연 어떤 것이고 또 구매자나 판매자가 이 부분에 있어서 알아야 할 부분은 또 어떤 건가요? 이제 카운터 오퍼라고 하시면 이제 많은 분들이 집을 사신 분들이 알겠지만 먼저 이제 오퍼를 먼저 쓰시면 이제 판매자가 거기다 이렇게 줄을 쭉 그으시고 이니셜을 하신 다음에 가격을 이제 더 올려서 오시거든요. 네, 이제 그쵸. 저희가 만약에 10만 불은 너무 적죠. 요즘 집값 그쵸. 그러니까 100만 불. 80만 불을 이제 네, 쓰셨어요. 근데 이제 판매자는 리스팅 프라이스가 90만 불이에요. 그래서 그래 88만 불까지 내가 줄 수 있다라고 하시면 쭉 긋고 이니셜에서 다시 오퍼가 카운터 오퍼가 오죠. 네, 근데 네. 많은 분이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오퍼를 내시고 익셉트가 안 돼서 카운터가 오퍼가 왔는데 그걸 익셉트 안 하시면은 일단 딜은 없어지는 거예요. 예. 왜냐면 그렇다 해서 본인이 그럼 본인 전에 있던 88만 불을 했다 그래서 86만 불을 오퍼를 하셨다 그래서 88만 불을 그냥 익셉트를 하실 수가 없으실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네. 이 오퍼 카운터 오퍼가 있으시면 전에 오퍼는 없어진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다시 오는 카운터 오퍼가 더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예, 예, 마지막으로. 예, 예, 예. 그러면 집에 대한 제한이나 구매 계약을 취소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네.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로는 전에 말씀드렸던 컨디션들 중에 하나가 안 됐을 경우에는 네. 파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네네. 그렇다고 무조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파이낸싱 컨디션이 있으세요. 네. 그렇다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고 나 몰기지가 안 나왔으니까 안 돼라고 하시면 디파짓을 못 받으실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법적으로는 네네. due diligence 한마디로 good faith라 그래서 본인이 최대한 몰기지 얻으려고 노력을 하시고 아. 그거에 대한 증거도 보여주실 수 있어야 돼요. 판매자 쪽에서 요구를 그래요? 하시면.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아니면 무슨 뭐 집에 인스펙션 하셨는데 집에 만약에 하자가 너무 크다 아니면은 뭐 그런 것 컨디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컨디션들을 가지고 네. 그 날짜 안에 만약에 본인께서 그거를 웨이브 하신다 그랬죠. 이거를 네. 이제 더 이상 컨디션을 자기가 이제 없어도 되겠다라고 하시는 거 사인을 하시지 않으면 파기가 되시는 거고요. 그렇게 네. 되면 이제 디파짓 돌려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이제 간혹 그런 경우를 제가 주변에서 듣고는 하는데 이제 변심을 하는 경우 구매자가 예. 변심을 하는 경우엔 컨디션에 없는 조항들이기도 한데 그냥 이렇게 좀 일부러 고의성으로 파기를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취소를? 법적으로는 그게 좀 힘드세요. 많은 네. 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저희가 한 몇 년 전에 그 경기가 굉장히 좋았을 때는 집을 저희가 뭐 80만 불에 계약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뭐 클로징이 한 뭐 2달 있다 되는데 네. 한 달 있다 보니까 집값이 또 올라간 거예요. 네. 그래서 파기를 해도 그냥 이제 집을 다시 리스트하면 또 많은 돈을 더, 받을 수 그쵸. 있으니까 네네. 그냥 이제 많이 이제 그냥 뭐 그냥 봐주기라 그러죠. 그냥 묻고 하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그렇진 않으실 수도 있어요. 집을 만약에 네. 88만 불, 85만 불에 사셨는데 네. 한 달 있다가 보니까 집값이 또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판매자 쪽에서 아마 소송이 들어오실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으세요.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러니까 네. 컨디션이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 상의를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파이낸싱 컨디션, 인스펙션 컨디션 이런 컨디션들이 그게 이제 정확하게 저희가 봤는데 안 된다고 하실 때만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말씀하셨는데 이제 파이낸셜 컨디션 말씀하셨고 또 인스펙션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그럼 이제 전문가를 얻어서 저희가 이제 홈 인스펙션을 할 때 예, 예. 구매자들이 좀 미리에 좀 알아둬야 할 부분들이 있을까요? 홈 인스펙션에 대해서? 홈 인스펙션을 하실 네. 때는 솔직히 이제 구매자들이 이제 집을 처음 사신다고 하시면 네. 대부분 이제 홈 인스펙터가 어떤 부분에 조언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네. 크게 보시면 홈 인스펙션에 있어서는 이제 두 가지 범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스트럭처한 거죠. 집의 네. 집안이라든지 구조물이라든지 뭐 천장이라든지 이런 스트럭처한 것들 그걸 보시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fixture, 네. 이제 겉에 이제 보이는 것들이죠. 코스메틱한 것들 이런 걸 네네. 보시는데요. 네. 저는 변호사로서는 코스메틱한 것들에 대해서는 감가를 저희가 많이 받기 쉽지 않아요. 예. 네. 근데 이제 스트럭처한 거 문제가 있다, 파운데이션에 문제가 있다 하시면 그거는 저희가 either walk away from deal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딜을 파기할 수 있는 그런 그 중요한 컨디션 중에 하나가 되고요. 네. 아니면 굉장히 많은 돈에 뭐 이렇게 디스카운트를 요청을 하실 수도 있죠. 예. 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사실 구조물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면 하자가 있다라면 사실 그건 큰 문제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렇죠? 본 케이스 중에 하나는 네,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인스펙션을 하셨는데 집에 불이 났었는데 네, 예, 그게 이제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렇죠. 뭐 지붕으로 올라가시거나 에딕 같은데 그 지붕과 그 네. 사이를 보시면 그런 걸 보실 수 있어요. 그 네, 인스펙터가 잘 보시면 그런 것까지 보실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것도 한 가지 큰 팩터가 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겠네요. 이제 예. 그런 것까지 놓치면 안 되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어려워서 그런데 상세 송성 도면이라는 게 도대체 뭐죠? 이게 왜 필요한 한국말로 거죠? 하면 네, 너무 한국말로 하면 어려워요. 되게 어려우시죠. 네. 그냥 도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영어로 네네. 하면 survey예요. 아, 네. 네, 그러니까 맨날 얘기하는 서베이를 이렇게 얘기를 survey를, 하는군요. 예, 한국말로 하니까 조금 어렵죠. 근데 네네. 이제 survey가 왜 중요하시냐면 보통은 집들이 이렇게 그냥 뭐 드라이브웨이부터 모든 것이 이렇게 딱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집 사이가 어느 정도가 어디까지가 내 땅이고 어디가 저 땅인지 잘 모르거든요. 네, 맞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 다 담이 있으니까 금방 그렇죠. 알잖아요. 네. 그죠? 근데 캐나다는 그게 없으시니까 그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 도면이 없으셨는데 만약에 옆집 사람이 저도 몰랐고 옆집 사람도 몰랐는데 10년 이상 저희 땅 위에다가 만약에 뭔가 구조물을 해놨어요. 네. 뭐 펜스를 해놨든지 10년이 넘으면 adverse possession이라 해서 그 사람이 그게 그 사람 땅이 돼요. 인정을 하는 게 되네요. 그렇죠. 예, 몰랐건 알건 네. 간에. 그래서 도면을 서베이를 보시고 여기가 여기부터 우리 땅이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기 때문에 서베이를 보시면 좋고요. 네. 대부분 그런 문제는 없겠지만 그 도면을 컨디션 중에 하나로 받고 싶어 하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도면이 요즘 최근에 지어진 도면이 다 있어요. 그래서 판매자가 도면이 없다 하더라도 도시에 가시면 뭐 20불인가 30불을 네, 내시면 네. 카피를 네, 받으실 수가 맞아요. 있는데 네. 오래된 집인데 도면이 없으시잖아요. 서베이를 하시는데도 한 2,000에서 3,000불까지가 들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요? 측량사가 와서 측량을 그렇죠.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없으시다 그러면 컨디션을 요청하시면 그거는 판매자가 부담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걸 하시는 게 좋아요. 예. 그러면 그 도면이라는 그 서베이라는 게 이제 단지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랜드라든지 뭐 그거 외에 뭐 구조 변경에 관련된 그런 것까지도 다 나오는 건가요? 그렇진 않으세요. 그거는 아니고요. 구조 변경이나 이런 거는 나오지 않으시고 그냥 네네.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우리 땅이며 네.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집이 있었는지를 아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예. 사실 이제 저도 계속 여쭤보게 되지만 집에 관련된 특히 이게 부동산에 관련된 법에 대해서는 예. 여쭤볼 게 너무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지금 벌써 시간 관계상 이제 그 나머지 얘기들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럽 속담 중에 짬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짬이 없다는 속담이 있는데요.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짜투리 시간을 알차게 활용해 더 멋진 인생을 구성하고 오늘 하루도 유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헤어 협찬 김은한 헤어살롱 제공입니다.